네, 민영화를 둘러싼 진실게임 시작할 텐데요. 저는 MC 윤선입니다. 네, 열화와 같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거슬러서 5년 전 08년도로 돌아가면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을까요? 그쵸, 광우병. 바로 광우병 괴담이 아주 심각한 그런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광우병 괴담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FTA가 되면 모든 공기업이 민영화가 된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 속에서 상수도가 민영화되면 수도요금이 30배가 오르고 이제 의료가 민영화되면 이제 아픈 사람들은 병 걸렸는데 돈 없어서 다 죽는다 이런 소문도 많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언론들은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 다 괴담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촛불 집회가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제 민영화 또한 하나의 괴담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민영화를 둘러싼 진실게임 코너에서는 이런 민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갖가지 편견을 살펴보고 그럼 그 진실은 뭐냐 대체, 그리고 민영화는 그럼 대체 왜 일어나는 거냐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게스트 사회진보연대 연대사업당당 김윤희 활동가를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객분들한테 인사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가 좀 짧네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에서 연대사업국장을 맡고 있고요. 올해 그 KTX 민영화저지 전국민 대책위원회에 상황실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듣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하게 되는 조그만 테이블인데 그 상황실에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이라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인 그 회의체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분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막 KTX 선전전 하다 보면 한 번씩 봤을 것 같은 그런, 네. 어쨌든, 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오늘 민영화를 둘러싼 갖가지 통념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민영화를 둘러싼 진실게임 제작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진에서 하키할수 네트워크라는 리서치에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민영화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 베스트 3를 뽑아보았는데요. 먼저 베스트 3 보실까요? 와. 네, 3. 민영화는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것이다 라는 질문인데 사실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편견 같지 않고 그냥 맞는 말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편견이라고 한 건지 대답을 부탁드려요. 네, 사실 이 말은 아예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이 말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민영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언론에도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라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서발 KTX의 앞으로의 운영 계획입니다. 보시면 운영권은 철도공사가 이제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가 가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분이 30% 철도공사가 가지고 나머지 70%는 연기금 같은 공적 기금이 채우도록 하겠다. 되게 복잡한 얘기죠. 그리고 이게 민영화가 당연히 아니고 왜냐면 민간기업이 하나도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도산업이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자회사 모회사니 뭐 이 몇 퍼센트니 이런 비중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뜯어봐도 민영화라고 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철도공사로부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운영권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운영권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민영화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경영 방식이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고 그 자금 운용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요. 기업 문화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 정부가 내놓은 계획도 분명히 민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 좀 더 따져보자면요. 철도공사의 자회사는 그러면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냐? 이제 이미 여러 공사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뭔가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닌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회사라는 말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틀린 말인데, 상법에서 자회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모회사가 50% 이상 출자를 한 회사를 의미를 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기 철도공사가 30%밖에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자회사로서의 그 의무사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도 되게 이리저리 이제 법망을 빠져나가서 되게 특이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체계를 미리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자본의 참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따져서 물으면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분을 가진 연기금 같은 기금에 자본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겠다. 애초에 그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이 조건에서 연기금이 투자를 선뜻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한번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수익이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해서 돈을 빼는 게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 조건에서,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이제 투자를 무조건 정부가 하라고 하는 상황에 당연히 연기금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데 정부에서 왜 돈 필요하면 끌어다 쓰듯이 우리 기금을 운용을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 지분이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럼 민간 자본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냐, 혹은 민간 자본이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했을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특혜가 주어질 거냐, 이런 부분은 다 가려져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오늘 주제가 진실게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정부랑 진실게임을 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일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연달아서 수서발 KTX 2017년 개통해서 지금 이제 점점 막 미뤄져서 2019년에 개통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하나를 두고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는 수서발 KTX는 민영화를 해야만 한다. 선진국들에서 이미 이제 뭐 고속철도니 여기저기 노선을 많이 민영화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우린 뒤처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수서발 KTX 민영화하겠다는 건 아니다. 안 하겠다. 나는 독일식 모델에 따라서 철도산업 구조를 개혁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도공사한테 운영권을 분리해서 새로운 법인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를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기 치는 것 같은데 약간. 누가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가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사회자분이. 네, 전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명박과 박근혜의 똑같이 보수 정부라고 하지만 통치 스타일이 정말
정말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은 항상 불도저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세계 경제위기가 되게 지속되면서의 추세는 그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는 바보 같은 정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걸 최대한 고려하면서 교묘하게 추진을 해야 사회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수 진영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이제 책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렇게 뭐 미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교묘하게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안을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도 때로는 되게 뻔뻔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이미지가 조금만 좋으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게 교묘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이걸 따져보고 찾아보고 뭐 다시 항의를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정부의 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사과를 하는지 뭐 당당한지 뭐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할 텐데 사실 철도민영화 정책 철도민영화 추진이 엄청 이슈가 됐던 7월 말에 철도노조는 막 파업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뭘 했냐? 국토교통부가 다 이제 민영화는 추진하고 박근혜 정부는 휴가에 가셔서 이제 화보를 찍어서 인터넷에 쫙 올리면서 이제 지지율도 높이고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있어 국토교통부를 앞세우고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한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도 사실은 정부 지침을 당연히 받는 정부 부처인데 그리고 있고 또 철도공사 사장 공모가 요즘 한창인데 국토교통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철도공사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빨리 뽑아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해야겠다. 정부랑 부딪히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끊임없이 뒤로 숨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뒤로 숨고 거짓말을 하는 거 말고도 되게 교묘한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건 그동안 정부가 했던 여러 거짓말들이 이제 반박을 당한 얘기입니다. 이 최근에 그 범대위에서 냈던 유인물의 일부로 쓰였던 건데 나름 카카오톡을 따라서 어떤 분이 만드신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뭐 연금이 할 거다라고 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그럴 계획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적자가 해소될 거다라고 했는데 언론사 기자들은 오히려 부채가 늘어날 거다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년 전에 정부가 연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만든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철도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운영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오른쪽의 얘기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왼쪽의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편견에 대한 결론은 이 정도로 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이제 이전의 민영화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게 이제 정부의 전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거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를 해본다면 공공부문의 운영에 경쟁과 수익성의 논리가 도입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공공기관을 자회사 여러 개로 분할을 한 다음에 서로 경쟁을 시키는 방식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이겠고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의 민간 사업자의 참여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아까 맨 앞에서는 공공기관은 민간 자본에 이제 파는 거가 민영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여러 도로, 철도, 뭐 발전소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새로 지어지는 도로, 새로 지어지는 노선, 새로 지어지는 그 발전소 같은 거는 민간 기업한테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위탁을 하거나. 그러면 그 공기업을 팔지 않고도 얼마든지 민간 자본이 비중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민간 자본이 이 전체의 그 공공 서비스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최근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자회사 이런 개념도 되게 잘 모르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경영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엄청 거짓말을 해도 모르겠네 이러면서 언론에 나온 것만 믿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사기치는 느낌이 더 많이 강하게 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 베스트 2 보실게요. 네. 적자, 방만 경영, 공기업이 비효율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민영화한다라는 그 통념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특별하게 혹시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요금이 오르는 것에 반대하긴 해요. 근데 좀 뭐랄까 대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 드는 적자가 엄청나다는데 거기에 시민들 세금을 계속 쏟아부을 수도 없고 안 그래요? 그리고 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라서 좀 거만한 것 같아요. 아니 천대의 경쟁률 뚫고 들어갔다고 해서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 앞에 계시는 하부의 한마디를 들어보았는데요. 네, 공기업 이제 방만경이 문제다, 철법통들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쩌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는지 저기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혹시 선전 누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만나본 적 없으세요? 있죠? 있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철도민영화 선전전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고 없으시면 이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만나게 되더라고요. 민영화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딱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민영화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 한번 이제 요약해서 보자면요. 공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그냥 독점을 해서 뭐 비효율적인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강성 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망했다. 공무원 철밥통이다. 걔네가 연봉을 막 7천을 받고 8천을 받고 1억을 받는다더라. 사람들은 와 나도 1억 한번 연봉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참 부러운데요. 한번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따져보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되게 명백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 서비스의 적자는 일정 부분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막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통념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적자다. 서민들이 진료를 못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지방의료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직접 하고 계신 거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아예 부정을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공공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막 다 정부 지원으로 우리가 막 무상의료, 막 무상교육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결국엔 이용자 부담 원칙인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다 내야 하는 돈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에서 책정이 되고 특히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게 정부 차원에서 이것저것 이제 나오는 게 공공 서비스의 운용 방식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세 분야의 적자를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철도인데요. 철도 운영은 약간 다른 시설에 비해서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 보조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뭐 도로나 가스나 전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요금보다 아주 약간 더 낮은 요금을 실제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정부 보조금이고 근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철도는 이게 실제로 필요한 돈을 다 받을 경우에는 요금이 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한 60에서 70% 선에서 요금이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뭐 새마을무궁화 이런 게 그런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메꾸고 있냐 하면은 그동안 그 철도공사에서는 KTX가 되게 이제
실제 드는 돈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나름 고급선인데 그 고급선의 수익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적자를 일정 부분 메꾸고 그걸로도 다 메꿔지지 않는 돈을 매년 정부가 대주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부가 대준다는 게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철도가 생겼을 때부터 모든 이제 국가에서 그런 방식으로 애초에 예산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철도공사의 적자가 별로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다. 운영 부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민영화를 추진할 때 얘기되는 특별한 적자, 너무 적자가 많고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제 기업이 난리가 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 보통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크게 투자를 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보지 않아서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다 부채가 있긴 있어요. 그냥 이제 자금을 끌어와야 되고 뭔가 이제 투자도 하고 이제 사업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가 다들 조금씩은 있을 텐데 철도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부채들은 되게 정부 정책 실패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생긴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하철 9호선을 민자에 넘겼는데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빠졌을 때 그걸 이제 철도공사가 다 그 빚을 떠안는 식으로 다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용산 개발 사업이 지금 다 망했는데 거기에 이제 코레일 낙하산 인사가 다 투자를 했던 게 또 어마어마한 빚으로 남았죠.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적자가 많은 거 맞고 부채가 많은 거 맞는데 그게 정말로 비효율적인 운영과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지 따져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 않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적자 논란이 되게 허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좀 간단하게 보자면요. 진주의료원의 적자도 갑자기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진주의료원이 신축 이전을 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신축 이전을 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동네가 발전할 거다. 이렇게 원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만큼 발전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이 줄고 적자 폭이 크게 늘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강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 운영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네, 발전소 사진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기요금 때문에도 되게 적자가 많아요. 근데 이 한전의 적자가 도대체 뭐 때문이냐 하면 사실은 한전의 적자는 좀 특이하게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대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훨씬 더 낮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전기를 쓴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제 서민들이 다 세금을 낸 돈으로 기업들은 훨씬 싸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유례 없이 이상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재벌 특혜 제도인데 이런 거는 적자니까 정부가 다 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그 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기에 세금을 부과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적자에 되게 계급적인 성격이 있고 뭐 때문인지 따져보지 않고 공기업 적자가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보면 좀 혹시 저기 유리 씨는 편견이 깨지셨나요? 네, 감사하고요. 네, 되게 저도 잘못 알고 있던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철거통이다 이런 거는 약간 사람들끼리의 약간 대립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민영화에 대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베스트 1 보여주세요. 두구두구. 네, 경쟁체제 도입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면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 이것도 되게 선전전 한때 많이 듣지 않나요? 막 아저씨들이 오셔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겪어보셨는지 이런 일을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 사례를 좀 궁금하네요. 저는 최근에 약간 겪은 일 중에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고속도로에서 제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럿이서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가 멈춘 거예요. 분명히 정비도 다 받았는데 고속도로에서 멈추니까 다들 엄청 당황스럽고 그걸 갓길로 빼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보험회사를 부르면 저도 막 10분 만에 튀어오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를 모모생명을 불렀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는데. 근데 급히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걸로 안 되겠다. 레카를 빨리 불러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 연락하세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민자고속도로라서 우리 출동 서비스가 갈 수가 없다. 어디 다른 데를 알아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민영화가 됐냐. 이렇게 갑자기 뭔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가 갈 수 없게 되는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드는 상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공공서비스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사실은 뭐 내가 어차피 꼭 필요한 거고 내가 레카를 여기서 부르나 저기서 부르나 내가 그걸 어디가 더 좋은지 엄청 알아봐서 부르는 게 아닌데 경쟁이다. 그러면 질이 좋아진다라는 게 되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쓸모가 없는 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 뭐 철도민영화가 됐을 때 서비스의 질이 어디가 좋아졌냐? 라고 하면 철도에도 1등석이 생겼다. 귀빈석이 정말 비싼 가격에 귀빈석에 앉아서 이제 비행기 1등석에 탄 것처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서비스의 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민영화가 됐을 때 정말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나를 따져보는 사례를 몇 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철도 민영화의 가장 유명한 사례인 영국 철도 민영화예요. 이게 철도 사고 사진인데 영국이 94년도에 철도 전체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100개가 넘는 회사로 쪼개서 민영화를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매년에 한 번씩 거대한 열차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더 가관인 건 열차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을 텐데 왜 났나를 따져보니까 민간 시설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설비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혹은 균열이 났는데 그 레일에 균열이 난 거를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 자기 잘못으로 이제 몰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시설 회사들이 나 돈을 못 벌어서 이제 진짜 못 해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다시 시설 회사들을 정부가 국유화를 다 합니다. 근데 국유화를 다 하고 나서도 운영 부분은 여전히 민간업자들이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매년 등록금 몇 프로 올릴 거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학교랑 논쟁하고 이러는 것처럼 영국은 온 사회가 매년 올해는 철도요금을 몇 프로 올릴 거냐 10% 올릴 거냐 5% 올릴 거냐를 가지고 매번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요금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제 정부면 정부한테 항의를 하면 되는데 기업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지난 20년 동안 물가 인상률의 2배 가까이 올라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높은 요금을 내고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의 정전 사태예요. 캘리포니아가 되게 2000년대 초반인데 2001년 이럴 때 이때 여기저기에서 이제 전력회사들 민영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가 선도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5달 동안에 7번의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사회가 자꾸 마비가 되고 정부는 막 계엄령을 내리고 하는데 이것도 영국 거기랑 마찬가지로 시설 관리 회사가 투자를 회피했기 때문에
이제 고쳐야 되는 것도 제대로 고치지 않고 아, 나 너무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발생한 정전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시설이 미비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들에서 아, 내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돈이 안 돼. 그래서 전기 요금을 올리고 싶은데 정부가 자꾸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나 전기 공급 안 한다. 나는 돈 되는 데 가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기 공급을 일부러 담합을 해서 끊고 돈이 되는 외국에 생산한 전력을 이제 파는, 왜냐면 거긴 더 돈을 많이 쳐주니까 그런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여기도 재국유화가 아니라 여기는 주 거니까 재공영화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 사례인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파산한 기업들을 정부가 다 끌어오니까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방에 50%나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 2000년대 초반에 겪었다는 거죠. 마지막 사례는 한국통신 민영화입니다. 이건 좀 KT 워낙 유명한데 민영화 사례가 굳이 넣은 건 우리가 좀 매일 쓰고 있는 핸드폰이니 잘 좀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넣어봤어요. 친근하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이후에 지금 통신 회사가 3개가 있죠. LG U+랑 SKT랑 KT 올레 이렇게 있는데, 이걸 선택을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한 분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자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집은요, 가족요금제가 있어갖고 LG U+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집이 다 이제 LG U+ 쓰고 있어요. 네, 가족이? 모든 가족이. 네, 엄마, 아빠, 나 그렇게 동생. 선택을 하시는군요. 저는 사실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여기 가족 할인제도 때문에 저는 2년마다 한번 핸드폰을 바꿀 때 1년마다 그때 그 돈을 잘 물어주는 회사로 가기 위해서 매번 이제 이동통신 회사를 바꿔 다니고 있는데,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어디에서 뭐 물론 SK가 뭐가 통신 뭐 질이 더 좋다, 뭐 어디가 무슨 쿠폰을 준다, KB언페이도 갈 수 있다, 막 이런 게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는 주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결정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내는 비용을 점점 늘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KT를 보면요, KT는 주식 배당 비율이 엄청 높은 기업이에요. 민영화된 이후에 외국 자본들이 많이 진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이제 KT가 내는 수익의 매년 50% 이상을 배당으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기업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담합을 하는 경우, 강매를 하는 경우, 혹은 이제 마케팅, 이렇게 광고에 쏟아붓는 돈과 영업에 쏟아붓는 돈,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해요. 우리도 이제 핸드폰 바꿀 때마다 되게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 때문에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오히려 훨씬 더 비싼 요금에 질이 낮은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제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KT나 SKT의 국유화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주장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되게 나쁜 사람들 같지 않아요? 보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전기는 기본적인 거고 되게 물도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목숨들 달린 거 가지고 막 되게 돈놀이를 한다는 게 되게 나쁜데, 그리고 되게 무섭죠.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질의응답으로 넘어갈 텐데 제가 좀 질문을 하자면, 그럼 도대체 되게 사람들한테 안 좋고 되게 무서운 이런 민영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 사회에서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민영화 추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이명박과 박근혜의 화법 차이도 봤지만
예전에 민영화를 추진하던 때의 논리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시장에 맡기면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다 이런 식의 주장이 훨씬 더 이제 힘이 있었다면 요즘 사람들이 민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정부가 요즘 다 힘들고 경제도 위기고 재정도 위기인데 재정 부담을 끊임없이 부담할 수는 없다.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방어적인 논리로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부가 줄인 재정이라는 게 그러면 진짜 줄어드나도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정부 부담이 줄어들고 돈이 늘어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것도 문제겠죠. 이를테면 공공서비스는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그 민간기업, 그러니까 그 공기업에 주던 돈을 정부가 민간기업에 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지 민간기업이 계속 유지하겠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은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거나 높아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가 어디에서 돈이 생기길래 그렇게 이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여러 개로 쪼개지고 서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사실 그 사이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재벌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걸 추진했던 중요한 정부의 인사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거래 비용들을 이제 가지는 데 되게 유리한 조건이 되고 그거 외에도 정부가 책임져야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비용들을 이제 외부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줄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는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거고 하나는 그 공기업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이제 해고가 되거나 혹은 노동 조건이 악화되거나 하는 식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들이 이제 정부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재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다른 하나 이제 잘 말하지 않는 민영화가 추진되는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노동조합 탄압인데요. 앞에 그 KT의 사례를 봤는데 KT가 민영화를 한 이후에 노조 탄압이 되게 어마어마해서 여기는 인권 탄압의 전시장이다 이런 식의 오명도 있고 죽음의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죠. 수많은 이제 회사의 눈엣 가시 같은 노동자들 혹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찍어서 이제 부진 인력이다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몇 단계로 돌렸어요. 뭐 섬으로 발령을 보낸다든지 뭐 콜센터 직원을 갑자기 이제 전신주를 수리하는 일을 맡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되게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거나 자진 퇴사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민주노총을 탈퇴할 때 엄청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사한테 거기에 그 어용노조 간부들이 매년 이제 뭐 명절 때마다 수백만 원이 들어있는 뭐 법인카드를 받고 되게 회사에서 정말 아무도 이제 넘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도 철도 노동조합을 깨는 데에 굉장히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철도 노조는 공공기관 노조 중에서는 가장 커요. 그리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게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 퍼져서 몇만 명이 있는 노조는 그리고 한국노총이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이제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노조로는 거의 뭐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이제 이 철도 노조를 깨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이번 계획은 이제 나름대로 철도공사 그 사측 직원들은 뭐 이 정도면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철도에 자회사가 되게 많이 생기면 나는 저기 임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좋은 생각들이 드는 아니고 한편으로는 그 지금 철도노조는 되게 업종별로 지역별로 다 쪼개져서 각자의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제 노조 체계가 완전히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제 안을 통과시키고 추진을 하는 게 정부나 이제 전체 이제
경영인 협회 뭐 이런 데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무작정 엄청 되게 정말 엄청 추진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흐름을 되게 막아내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막아내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서울역에서 퍼포먼스 영상을 찍으신 분들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민영화를 막아낸 사례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이제 추진이 된 사례를 또 세계적으로 찾아도 많고 그런데 막아낸 사례들도 많은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거는 하나는 남아공에서 철도 민영화를 막아낸 겁니다. 남아공에 대해서 이제 뭐 유명하게 그런 거잖아요. 인종 분리 정책 이런 걸 했다는 거. 근데 남아공의 철도 노조는 관리자들이 다 백인이고 이제 현장 노동자들은 다 흑인이라고 해요. 서로 이제 노조는 노조인데 노조가 세 개로 분리돼 있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았다고 감정이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근데 그랬는데 이 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을 할 때에는 그 세 개 노조가 힘을 합해서 엄청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싸우면서 냈던 논리들이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흑자가 나는 노선과 이제 업종들은 다 민영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로 철도공사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수서발 KTX를 분리하는 거랑 비슷한 기조를 내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철도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되게 조목조목 비판을 많이 했고 적자선이 당연히 사라질 거고 이제 철도 그 공기업은 무력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사회적으로 그 얘기가 훨씬 더 신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얘기에 설득된 사람이 너무 많은 속에서 이제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겠다 하고 추진을 엄청 많이 한 상태에서도 포기 선언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 정부와의 진실 게임 이런 거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우위를 점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 국민들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뉴질랜드에서 물 민영화가 되려고 했을 때는 국민 총투표에 붙여서 그걸 90%가 넘는 국민들이 다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막아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2002년에 철도랑 발전이랑 가스 노동조합이 이제 공동 파업을 했잖아요. 그때 뭐 그 세 개 다 근데 또 아직 촌스러울 때라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니까 동시에 투쟁을 했던 건데 어쨌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이 민영화라는 문제를 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고 연대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힘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진실을 어떻게 알려낼 거냐 사람들의 여러 편견들에 맞서서 그런 거를 잘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이제 젊은 사람들의 재기발랄한 그리고 사람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얘기들을 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철도 노조가 되게 이제 또 철밥통이시다 보니까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요. 평균 연령이 55세에 가깝던데 막 그래서 되게 나이가 많으시고 오래 싸워오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낯설어 하시고 대책이라는 체계로 이제 지역별로 막 꾸려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낯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서 학생들 그 연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 많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지금 되게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싸움이 약간 민영화에 맞서는 싸움이라고 말을 하기엔 정부 논리에 말릴 것 같고 나는 그냥 내 구조조정 막기 위해 싸우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그 뭐 한 번 선전전에 지역 선전전에 갔더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질문을 던질지 뭐 그리고 그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진실을 알리고 설득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뭔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지개 피고 마지막 질문하고 질의응답 받아볼게요. 네. 네, 그 마지막인데 이제 KTX 상황실에서 이제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활동하시면서 보람도 엄청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그런 보람들이랑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해주세요. 보람만 얘기하고 해주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떨까요? 보람이라기보다는 요즘 전 그 KTX 범대위 상황실에 있으면서 진짜 많은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맨날 하루에도 철도민영화 관련한 기사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매일 새로운 일이 터지는지 몰랐는데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제 무조건 다 모든 사람한테 알려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효과적으로 좀 이제 투쟁에 이걸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좀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가장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중심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어쨌든 가장 앞에 서서 그런 정보들이나 상황 돌아가는 거를 많이 보면서 이제 이 투쟁이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데 되게 보람이 있고 나름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철도 선전전에 많이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그럴 때 되게 힘이 나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네, 감사하고요. 이제 청중들 질문 받아볼게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저는 현대 백도에서 왔고요. 저는 일단 궁금한 게 독일식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또 독일식 영국식 철도 민영화가 실패한 사례로 뽑히고 독일식 민영화 철도 민영화 사례가 대충 성공적인 사례로 뽑히잖아요. 근데 진짜 독일식 민영화가 성공적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분 다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기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한국사학과에서 가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평소 민영화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사실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사실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친구들하고 민영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친구가 저희한테 이제 근데 선배 거 민영화 못 막는다고 지금 벌써 다 진행되고 있다고 어떻게 막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데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영국하고 캘리포니아 산에서 민영화가 전기랑 철도 민영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때 왜 민영화를 못 막았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좀 짧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대사코
슬로건이 대학생 생각의 적도를 묻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민영화를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셨나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분이 질문을 해주신 거는 독일식 민영화는 뭐냐, 어떤 거냐, 영국식이랑 어떻게 다르길래 막 성공 사례처럼 얘기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범대위에서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정부는 독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독일식과 영국식을 놓고 따져보자면 지금 정부가 낸 안은 영국식에 훨씬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철도 운영은 그러니까 철도에서는 상하 분리라 그러는데 이제 시설 부분과 운영하는 부분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되게 운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많고 민영화의 전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독일은 지금 그 상하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국은 이미 상하 분리가 이제 지난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거기까지만 하고 못하고 멈춘 상태인데,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독일식의 운영이랑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이 그렇게 이제 성공 사례로 이제 칭송받을 만한 모델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독일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개 자회사로 쪼개져 있는데, 그걸 이제 왜 쪼갰냐 하면 원래 애초에 의도는 민영화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해요. 근데 민영화를 하려고 다 쪼개놨는데, 쪼개놓고 나서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민영화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영화까지는 못 갔지만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 됐고, 그래서 그게 독일 사회에서는 그 변화 이후에 철도 산업에 되게 많은 문제가 생겼다, 그랬지만 극복을 해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례라서요. 이거를 그냥 뭐 민영화를 했는데 성공을 했다거나 혹은 뭐 되게 민영화가 아닌 좋은 사례라거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되게 복잡한 쟁점들이 많이 있고, 그거는 찾아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세 개 하고 있는 거였죠? 두 번째는 영국과 캘리포니아는 왜 못 막았을까? 왜 못 막았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막은 사례들에서는 어떻게 열심히 해서 막았다가 있는데, 못 막은 사례들에서는 대부분 알려져 있는 게 못 막고 어떻게 됐냐 이거지. 그 막기 전에 열심히 투쟁하다가 패배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가 않는 게 되게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이긴 자의 역사만 기록이 되는 것인지. 근데 뭐 이 정도로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아까 그 영국 철도 민영화나 캘리포니아의 전력 민영화가 되게 선두주자였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를 민영화를 하자, 민영화를 하면 효율적이고 정말 잘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박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나라 국민들은 정말 그렇지 않을까. 뭐 되게 좋은 선전들이 많고, 이게 대처 정부가 아니라 대처 다음 정부가 추진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게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다 겪고 나쁜 사례가 된 다음에 재국유화를 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민영화가 이후에 추진되지를 못했어요. 그게 되게 가장 나쁜 선례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온갖 우회적인 방법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독일처럼 추진이 되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의 좌표를 묻고 있는데 왜 민영화는 봤을까? 왜 봤을까요? 전 포럼 기획자가 아니라 가지고. 왜 봤을까요? 다시 저한테 물어보시는군요. 사실 민영화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직 막 파업을 하고 불이 붙진 않았지만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게 하는, 저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 그 오해 세 가지를 봤듯이 같은 문제를 놓고도
방식의 해석이 많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차근히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저희가 한국사 뭐라 그러지? 지금 2013년이잖아요. 2013년에 대학생 생각의 좌표를 묻다도 되니까 지금 2013년에 그런 가장 이슈가 되고 우리가 대답해야 할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민영화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넣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여기 맨 앞에 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에서 온 강홍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는 민영화를 포기를 하고 있지 않고 또 철도 노동자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시지만 좀 역부족임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민영화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반대 여론과 이러한 상황들이 괴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민영화 투쟁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 좀 철도 노동자분들의 논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손등문이 없었으니까 이건 바로 그냥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사실 오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많이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제 국민 70% 이상이 민영화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추진을 하고 있는 논리는 우리가 하는 거 민영화가 아닌데 뭐 국민들은 민영화 반대해라, 난 민영화 아니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파업을 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노동자들에게 공격의 화살로 돌아오게 되겠죠. 우리 민영화하려는 거 아니고 이렇게 그냥 뭐 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30% 70% 말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 괜히 파업한다. 지금 지들 밥그릇 지키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해올 텐데 그때 대비해서 그러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왜 민영화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지 혹은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지금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요. 이를테면 민영화 반대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민영화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은 70%가 서명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안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자세히 이해하고 이 투쟁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를테면 뭐 개강하고 나서 우리 학교와 우리 학교 주변 지역의 주민들까지 이제 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를 예전이랑 뭐가 다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저는 그게 일단은 그 파업했을 때 공격을 이제 방어하는데 우리가 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어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네, 저는 경희대에서 온 휴엽이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청량리에서 철도 선전전 같이 하고 기관사분들이랑 이렇게 간담회, 뒤풀이를 하면서 간담회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신규 노선 이런 것들은 민간으로 이제 위탁해서 이제 계속 빈자 노선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거라고 얘기도 나오고 또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노선들에서 모자라는 기관사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더 좋은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기관사들을 이렇게 차출해 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됐을 때 그 노동자 간의 이제 분할도
심화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민자 노선에 대한 그런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제재할 수 있을지 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선은 그래서 이를테면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나는 글로 이직하지 않겠다 이런 기관사들의 기자회견도 한 적이 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철도노조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분할되는 게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이제 노동조합원들이 거의 철도공사에 취직하면 다 조합원인데 그 조합원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좀 단결해서 싸울 수 있으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미 그렇게 되고 나서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외주 위탁된 부분이 지금도 이제 철도에도 이것저것 있어요. 뭐 표 끊어주는 사람, 뭐 그 기차 안에 뭐 매점 운영하는데 뭐 KTX 승무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외주화된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기업 소속으로 된 게 지난 10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철도노조에 바로 소속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제 같이 노동자로서 좀 힘을 합치고 뭔가 같이 대응할 수 있을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막아내고 안 가도 이제 내부를 잘 다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아까 손 들어주신 분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하시죠. 네. 저는 한국외대에서 온 김근아라고 하고요. 아까 그 수서발 KTX 나올 때 그 30%는 그대로 철도공사에서 그대로 하고 70%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거기에서 만든 걸로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막 KT나 SK텔레콤이나 뭐 LG U+ 이렇게 민영화가 된 거는 지금 뭐 KT, SK텔레콤, LG 이렇게 막 세계 3사가 경쟁을 하니까 그 경쟁으로 인해서 뭐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30%를 철도공사가 맡고 70%를 연기금이 충당을 할 때 그런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의 그 KTX의 적자를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운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 국민연금이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된 건 아니고 이제 그 자회사의 주식을 국민연금 기금이 사들이고 이제 뭐 배당금을 받아서 연기금이 수익을 얻겠죠.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 주식을 사면 내가 이제 매년 배당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연기금이 뭐 국민의 세금을 뭐라 그랬죠? 그 연기금으로 정부의 그 철도 부채를 갚는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연기금이 이제 그 자회사로 들어온 여러 돈들을 가져가게 되는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는 그게 연기금이 가져가는 거는 뭐 민간 기업이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할 수 있죠. 연기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고 첫 번째 질문은 그 수서발 KTX가 뭐랑 경쟁을 해서 뭘 더 좋아지게 한다는 거냐 이런 질문인데 저도 그게 의문이긴 해요. 근데 정부가 주장을 하는 그 경쟁의 내용은 그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그 KTX랑 수서에서 출발하는 그 KTX가 회사가 다르면 이를테면 서로 인건비 경쟁도 하게 되고 서비스 경쟁도 하게 되고 사람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우리 쪽으로 그런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따져보면 서울역에서 같이 출발하는 뭐 기차가 아니고 이제 아예 다른 역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주로 서울에 이제 뭐 북쪽이나 중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역에서 타고, 보통 이제 그 강남 쪽에 사는 사람들은 수서 KTX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뭐 정말 경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 수서발 KTX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수서발 KTX의 요금을 개통 시에 기존 서울 KTX보다 10% 인하한 가격으로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 출발 그 KTX가 자극을 받아서 나도 비용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의 그 KTX 수익으로는 철도공사가 다른 이제 적자 노선을 다 메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메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10% 정도는 그냥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부당한 상황에서 경쟁을 시키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철도공사를 계속 갉아먹게 되고, 오히려 철도공사는 적자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반박도 있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고 끝낼게요.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오, 갈맥씨.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노빠 역할 맡았던 백도 정우민이라고 합니다. 예, 이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다 웃으세요? 근데 제가 이 지난 학기를 이 송도 캠퍼스에서 다녔어요. 이 총장님의 하해와 같은 느낌도. 네. 송도에서 아주 가진 고생을 하면서 다녔는데, 이 송도에서 셔틀버스를 타면은 막 인천대교를 왔다가 영종대교를 타요. 근데 거기서 찍히는 거 보면 막 10,000원씩 찍히고 막 통일료가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민자도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민자도로 얼마나 맞나 찾아봤더니 꽤 되더라고요. 이 도로도 지금 철도처럼 이 민영화가 철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민간 사업 부분에 이렇게 좀 많이 부분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로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니 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아니 없으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궁금합니다. 그 질문 드립니다. 네. 엄청 좋은 질문이고, 저도 오늘 막 민자도로 막 이런 얘기 뭐 몇 번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한 번도 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투쟁을 막 엄청 도로공사 노조가 막 도로공사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뭐 그런 건 있겠죠.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민자고속도로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힘있는 투쟁으로 뭐 벌어져서 막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좀 안타깝고, 좀 여기저기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연락처 주시면 같이 알아보고 저보다 뭔가 연예인이신 것 같으니까요. 되게 인기가 좋으시네요. 네, 정말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시죠?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게스트가 꼽은 핵심 질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신 방청객분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분한테 선물을 드릴 건데요. 짱이죠? 네. 다 메모를 해뒀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고민을 좀 해볼까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한 분에게 책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mek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이 앞에서 판매하고 있던 책 중에 이제 훌륭한 지식인이 되시라는 의미로 지식인이라는 책이고 재밌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이리 와보세요. 아,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아 정말 꼭 읽어서 독후감까지 넘기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관계로 사진 이미 찍으신 것 같은데? 또 찍을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게스트분의 소감과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좀 들어볼게요. 네, 저도 감개가 무량하게 되게 질문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물론 열심히 듣는다고 약속한 누군가가 조는 걸 봐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좀 힘을 받아가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뭘 몰라 하는지도 좀 많이 알아서 그 KTX 범대위에서 활동을 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까도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 지금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실천도 하고 하는 공간이 학회잖아요. 거기에서 오늘 포럼을 계기로 그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하나는 지역마다 하는 그 철도 민영화 저지 선전전에 꼭 많이 나오시라. 이번 주 금요일엔 서울 북부 지역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저 한 건 없지만